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에 공무원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63 여자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63이면 아직 젊은 축에 속한 거 맞죠? 그래서인지 퇴직을 하고 나서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요즘은 운동에 맛이 들려서 배드민턴도 치고 게이트볼도 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운동을 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사실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가 뭔 줄 모르고 살았어요. 저에게 취미생활은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이제서야 생긴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취미 찾을 겨를이 없었어요. 아들 아빠가 젊은 나이에 비명 행사를 해버렸거든요. 사기꾼에게 당한 후 비관 자살을 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고 돈에 욕심을 낸 게 잘못이면 잘못이겠죠. 아무튼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고 간 말은 내가 이것들 찾고 말 거야. 두고 봐! 였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열흘 후에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뒤에서 더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 사람을 떠나보낸 후로 재혼하지 않고 아들과 둘이 살았습니다. 그 인간과 결혼을 잘했다 싶다고 생각한 건 아들을 낳은 일뿐이에요. 남편 죽고 20대 중반부터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오늘은 저의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 악마 같은 처가댁 만나서 고생한 썰을 풀어드리려고 해요. 창피해서 어디 가서 그때 사건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애써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봄이 되니 여기저기서 자식들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오더라고요. 그걸 보니 제 아들이 처음 결혼했을 때의 일이 새삼스레 떠올랐습니다. 생각남과 동시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이 뜨거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제가 즐겨 듣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을 보낼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다고 고자질하고 싶어요. 일단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제 남편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선을 봐서 만났어요. 남편이 그때 당시로는 노총각에 해당되는 나이였거든요. 첫 만남에서는 못난 얼굴도 아니었고 지금도 은행원인데 왜 그 나이까지 장가를 못 갔을까 의아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용식 씨는 왜 아직도 장가를 안 갔어요? 안 간 거 맞죠? 제가 일하고 돈 버는데 재미가 들려서 가정을 이룰 생각을 못했어요. 어디 이상이 있어서 못 간 건 아닙니다. 남편은 조금만 더 있으면 혼자서 늙어 죽겠더래요. 그래서 지인, 친척, 친구들에게 선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여자들 많이 만났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희숙 씨는 아직 젊은데 결혼 생각 있어요? 저는 나이가 나이니만큼 신중해야 하거든요. 결혼할 사람을 만나야 하니까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제 나이도 이제 내년이면 25인데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해야죠. 근데 용식 씨 말씀을 들어보니 좀 부담이 되네요. 그렇게 급하시면 다른 분 만나세요. 네? 그게 아니라 사실 저는 희숙 씨 보고 첫눈에 반했거든요. 그래서 말한 건데 부담됐다면 미안해요. 그 인간이 너무 당황해서 저까지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생각보다 순한 사람 같아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원하던 대로 저희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여느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잘 지냈습니다. 남편이 집도 마련해 놓고 모아놓은 돈도 꽤 모아둬서 허덕이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로운 형편이었어요. 거기서 욕심을 멈췄어야 했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 남편은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집에 쓸데없는 물건들을 하나 둘씩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가습기부터 시작해서 비누, 치약, 칫솔, 화장품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회사에서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많았어요. 남편이 쓸데없이 헛돈 쓰는 것 같아서 하루는 제가 잔소리를 좀 했어요. 당신 자꾸 이런 걸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 집 쓰레기장 되겠어. 우리 세 식구 사는데 이걸 다 언제 쓰려고 이래? 제 말에 남편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대꾸 있습니다.
당신은 뭘 모르면 잠자코 있어. 남자가 하는 일에 여자가 뭔 말이 많아. 재수없게.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고. 누가 꿈으로 추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아이고 참. 그 고향 친구가 사업을 해. 그 친구가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나한테 같이 사업하자고 해서 지금 물건 테스트 중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얘기할 텐데 뭘 이리 성격이 급해? 사업? 당신이 사업을 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좋은 직장 다니면서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해?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이 여자가 정말 하기도 전에 초치고 있어. 나 이미 사실서를 했어. 내 친구가 얼마나 똑똑하고 셈이 빠른지 당신이 알아? 걔 말 들어서 손해본 적 한 번도 없어. 내가 뭐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래? 당신은 내가 벌어온 돈으로 우리 민호 잘 키울 생각이나 해. 상의도 없이 사직서를 냈다고? 정말 어쩌려고 그래? 결혼을 했으면 운명공동체가 된 건데 왜 자기 멋대로 일을 꾸미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싸우기라도 했지 나중에는 대화 자체가 단절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면 싸우기만 하니까 저도 지쳤거든요. 남편은 은행원을 그만두고 낮에는 집에서 아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그때부터 밖으로 나가서 사업인지 뭔지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1,000만 원을 벌었다며 좋아서 난리가 났었어요. 남편은 그 일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때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여보, 나 재근이랑 대구 가서 사업하려고 해. 이렇게 잘 되는데 전국으로 확장해야지. 저는 뜯어 말렸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집을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부자가 될 거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연락이 오지 않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다른 년 만나서 살림이라도 차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충남경찰서인데요. 최용식 씨 아내 되십니까? 네? 네, 그런데요? 최용식 씨가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맨 채 발견됐습니다. 여기로 와주셔야겠어요. 뭐라고요? 제 남편이 죽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남편이 왜 죽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병원으로 가서 싸늘하게 식어있는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자 경찰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최용식 씨가 다단계에 빠졌던 것 같아요. 알고 계셨나요? 다단계요? 고향 친구랑 사업하겠다고 갔는데 그게 다단계였어요? 예. 그 친구라는 사람이 그 들통날 위기에 처하니까 최용식 씨한테 투자를 요구했고 최용식 씨는 전 재산을 다 준 모양이에요. 남편은 고향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그때까지 같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 순진한 남편은 본인이 모은 전 재산을 그 친구에게 넘겼고 그 사기꾼 놈은 그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허황된 꿈을 가지고 내려갔다가 배신과 사기만 당한 남편은 저에게 연락도 못하고 배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였습니다. 남편도 잘해보려고 그랬겠죠. 하지만 단순했던 남편은 남의 돈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기꾼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다단계가 뭔지 알게 됐어요. 외국으로 밀항한 사기꾼 놈은 잡을 수가 없었고 저는 그렇게 허망하게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졸지에 과부가 되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눈 가리고 귀 막고 아들과 둘이서 잘 살 궁리만 했습니다. 다른 여행 바라지 않고 꼬박꼬박 월급 받아서 아들과 키우며 열심히 살았어요. 제 아들 민호는 초등학생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학경 시대에 나가서 상을 받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아들이 되긴 했어요. 아들은 사춘기도 아무 말썽 없이 잘 지나갔고 성실하고 바르게 자라줬어요. 중학생 때부터 아들은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는 커서 변호사나 검사 아니면 판사할 거예요. 우리 민호 법조인이 되고 싶구나? 네,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불쌍한 사람들이 도와주는 변호사가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멋있는 사람 될래요.
그래 우리 아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아. 민호 곁에는 항상 엄마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아들은 영재로 자라서 남들보다 고등학교도 1년 먼저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후에 바로 대학에 가지 않고 1년 동안 사법고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20살이 되어서 명문대에 입학을 했고 1년 다니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아들은 군대에 보내고 나서 저는 몸에 이런저런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면역력도 떨어져서 편도염, 중이염, 방광염, 미염 등 염증을 몸에 달고 살았습니다. 특히 위가 안 좋았어요. 아들은 휴가를 나올 때마다 그런 저를 걱정했습니다. 엄마,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병원 가시라니까 안 가셨죠? 같이 가요. 병원은 무슨 병원. 엄마 괜찮아 멀쩡해. 걱정 마 우리 아들. 너무 쉼없이 일하셔서 탈이 나셨나 봐요, 엄마. 제가 얼른 돈 벌어서 효도할게요. 그때까지 제발 건강하게만 하세요. 그런데 아들이 군제대를 앞둔 시점에 제 몸에서 암이 발견했습니다. 위암 1기에서 2기로 가는 단계라고 했어요. 그나마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저는 휴직기를 쓰고 치료에 전념했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느라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아들이 제대하고 와서 대머리가 된 저를 보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니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와서 아들과 둘이서 끌어안고 참 많이 울었어요. 그 후로 저는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아들은 대학에 복학하지 않고 제 곁에서 병간호도 해주고 취업 공부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술이 잘 되고 항암 치료도 효과가 있어서 저는 일을 하면서 통원 치료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들은 제가 더 쉬길 바랬습니다. 엄마, 아직 완벽하게 치료된 거 아니에요. 그냥 일 그만두시는 거 어때요? 사실은 저 공기업 시험 합격했어요. 뭐라고? 언제 그런 시험을 봤어? 민호 너 변호사 되고 싶댔잖아. 됐어. 공기업은 무슨 딴 생각 말고 네 꿈 이뤄. 사법고시는 언제도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저 공부한다고 엄마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일단 돈 좀 모으고 나중에도 변호사가 하고 싶으면 그때 준비해서 시험 봐도 늦지 않아요. 마음 약한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더 설득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아들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저는 공무원직에 복귀해서 일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공기업에 다니면서 다른 데 한돈 팔지 않고 꼬박꼬박 월급을 모았어요.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저는 결국 완치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암에 걸린 후로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마음에 노심초사하며 살았거든요. 완치 판정을 받으니 안심이 됐어요. 아들이 없었으면 혼자서 버티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들은 집에서 2시간 반 거리인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서 저와 1년간 따로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말을 하자 아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너 우냐? 뭘 울고 그래. 기쁜 날인데. 주말에 올라와. 우리 잔치하자. 엄마, 근데 사실 제가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감이 딱 오더라고요. 우리 아들 연애하는구나. 민호 네가 지금 29이니까 결혼할 때 됐네. 데리고 와. 엄마도 궁금하다. 제 눈에는 아직 아이 같은데 어느새 저렇게 커서 장가갈 준비를 할 나이가 됐는지 그런 생각하니 참 세월이 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살기를 바라고 있었기에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주말이 되어 갈비찜, 잡채, 모듬전 등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무렵이 되자 아들이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 왔어요! 버선발로 뛰어갔더니 아들이 참해 보이는 여자와 함께 선물 꾸러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민호 여자친구구나. 반가워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신현지라고 해요. 민호 씨랑은 1년 반째 만나고 있어요. 이거 어머니 쓰신 화장품 좀 가져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아이 뭐 이런 걸 사와.
그냥 와도 되는데. 시장하죠? 일단 들어와서 밥 먹읍시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애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와, 어머님이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대단하세요. 뭐 별거 아니야. 얼른 앉아서 먹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요. 파는 것 같아요. 이런 맛있는 음식 먹고선 민호 씨한테 맞추려면 제가 요리를 좀 배우든가 해야겠어요. 아들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했고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 연지랑 결혼하려고 해요. 허락받으러 왔어요. 엄마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 그래, 두 사람 어떻게 만났어? 제가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화장품 사업을 하시거든요. 저도 거기서 일해요. 민호 씨 회사 근처에서 판촉 행사를 갔다가 제가 민호 씨 보고 첫눈에 반해서 제가 먼저 연락처 물어봤어요. 그랬구나. 우리 민호가 승맥이라 먼저 못 다가갔을 텐데. 고맙네요. 제 말에 아들도 며느리도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으며 결혼에 관해 물었어요. 그럼 시간 언제 올릴 거야? 우선 상견례부터 해야겠구나. 제 말에 두 아이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지금 결혼 승낙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성실하고 번듯한 직장 가지고 있는 제 아들이 뭐가 부족한가 싶었어요. 제가 인상을 찌푸리자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뭘 하시든 저는 민호 씨랑 꼭 결혼할 거예요. 어머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반대하시는데 굳이. 왠지 속이 상해서 그렇게 말했더니 며느리는 손사래까지 치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괜한 소리 했네요. 곧 승낙하실 거예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저 민호 씨 안 놓칠 거예요. 제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둘이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 한 2주 안에 허락받고 상견례 날짜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을 봤더니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며느리가 될 애가 마음에 쏙 드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밥을 차려놨으면 과일도 깎고 아무리 빈말이라도 설거지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걔는 그저 공주처럼 주는 거 받아먹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한다더니 부잣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산 아이 같았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가방도 다 명품이었고요. 어쩐지 깨름칙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연지 부모님이 저희 결혼 허락해 주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하기로 했는데 괜찮으세요? 안 괜찮은 건 뭐냐? 괜찮어. 근데 민호 너 정말 연지 걔랑 결혼하고 싶은 거야? 예, 해맑은 아이라서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정말 서로 위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랑 해야지. 그럼 상견례는 어디서 해? 여기 대전에서 하자고 하시네요. 레스토랑도 예약해 두셨대요. 엄마, 제가 토요일에 모시러 갈게요. 뭘 모시러 와? 내가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타고 가면 돼. 괜히 뭐하러 왔다 갔다 하니? 상견례 날이 되었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후 아침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아들과 둘이 먼저 만나서 약속 시간이 될 때까지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대화를 나눴어요. 사돈댁이 사업을 한다고 했지? 화장품이랬나? 화장품 사업도 하시고 전자제품 사업도 하시는 모양이에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요. 가족이 될 집안인데 왜 자세한 걸 몰라? 그러게요.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애가 싱거워졌어? 야무지고 똑똑했는데? 제 말에 아들은 멋쩍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서 상견례 약속 30분 전에 미리 예약해뒀다는 레스토랑 룸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돈들이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20분이나 늦게 나타난 사돈들은 온몸에 명품과 보석을 휘감고 사과도 없이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를 본 채 만취하길래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민호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날씨가 왜 이리 더워? 뭐 주문은 했어요? 제 인사는 싸그리 무시하고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저는 워낙에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고 예의 없는 사람과는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인사 못 들으셨나 봐요. 다른 말씀을 하시네. 제 말에 저를 휘기뻑 바꿔사더니 그제서야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희가 정신이 없어나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연직 부모 되는 사람입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던데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애가 워낙 순하고 바른 아이라서 키우는데 고생은커녕 제가 더 의지가 됐죠. 제가 한 말에 대답도 없이 아나무인 사돈들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기들 멋대로 음식 주문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다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을 무시하는 티를 아주 팍팍 내더라고요. 사실 저는 연지가 사자 들어간 전문직이나 우리처럼 사업하는 남자랑 결혼하길 바랬거든요. 근데 민호는 아무 비전 없는 월급쟁이잖아요. 시아버지 자리도 없고 그래서 반대했어요. 그건 아시죠? 안사돈의 말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말씀을 좀 지나치게 하시는 경향이 있네요. 결혼이 무슨 장사예요? 둘이 좋다면 그만이지. 어머, 화나셨나 보네. 하긴 자격지심 그런 게 있을 법도 하죠. 민호 어머니는 공무원이라면서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찌하시겠어요. 안사돈의 말에 우라가 치밀러서 상견례고 뭐고 다 뒤엎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성이 있는 사람이니 꾹꾹 참고 있었어요.